더 뉴스 시작합니다. 밤사이 침공이 이어졌던 우크라이나가 다시 아침을 맞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6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피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폭발음이 들린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 러시아 국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1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 중순쯤 25만 명 이상의 정점을 예고하고 있는데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하루 만에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86년 폭발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났던 체르노빌 원전도 러시아군이 장악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침공 첫날 자국민 137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곳곳에서 교전이 계속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걸로 우려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방 국가들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서방 국가들은 직접 파병에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의 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 안보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이 구소련 재건이란 큰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G7 정상들은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혹독한 타격을 가하는 금융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4명의 대선 후보가 오늘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법정 TV 토론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권력구조 개편과 남북관계 그리고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4천 명 넘게 줄었지만 사흘째 17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찍어 하루 확진자가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턱밑까지 진군해 점령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CNN은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현지 시각 25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32km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오스틴 로이드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 연방 하원 의원에서 이 같은 분석을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또 다른 러시아 병력 역시 키예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두 병력 모두 키예프를 포위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키예프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방에서는 몇 시간 안에 키예프가 함락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유럽의 정보당국 관계자는 AFP 통신에 우크라이나의 방어 수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러시아군이 앞으로 몇 시간 안에 키예프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 폭발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체르노빌 원전을 러시아군이 장악했습니다. 인근에서 교전까지 벌어져 제2의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인근에 군용 차량들이 보이고 총성이 들립니다. AP통신은 체르노빌 원전 인근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벌어졌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전 끝에 체르노빌 원전이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На жаль, вимушений повідомити, що станом на зараз Чорнобильська зона ДАЗ, так звана зона відчуження, і всі об'єкти Чорнобильської АЕС взяті під контроль російськими збройними угрупованнями. Жертв та постраждалих за даними 1986년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체르노빌 원전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남쪽으로 16km,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북쪽 약 130km 떨어져 있습니다. 반경 30km 지역이 지금까지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특별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러한 체르노빌 장악은 수도 키예프로 진격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고위 정보관리는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고문은 체르노빌에 대한 공격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물론 유럽연합 국가들에게도
방사능 먼지를 퍼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현재까지 보고된 사상자나 시설 손상은 없다면서도 인근 교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군사행동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방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로 9,000명 넘는 목숨을 앗아갔고 암에 걸려 숨진 이들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11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원전 인근의 생태계까지 송두리째 파괴한 인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첫날에만 자국민 137명이 희생됐다며 외로운 싸움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로 직접 병력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튿날 새벽,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연설에 나섰습니다. 첫날에만 군인과 민간인 등 자국민 사망자만 최소 137명에 부상자도 수백 명이 넘는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자국 군사시설만 겨냥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민간인 시설도 공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홀로 남겨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Чи ви з нами? Вони відповідають, що з нами, але нас із собою в альянс вони брати не готові.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원 요청에도 서방 측은 우크라이나로 직접 파병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주변 회원국들의 병력을 증강하겠다고만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 추가 파병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Our forces are not going to Europe to fight in Ukraine, but to defend our NATO allies and reassure those allies in the east. 결국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건데 우크라이나 내 전황이 나토 회원국까지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을 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급기야 18세에서 60세 남성의 출국을 금지하고 군사력과 군사 인프라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국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규군 90만 명 수준의 러시아에 비해 우크라이나 정규군은 36만 명에 불과하고 군사장비 면에서도 열세여서 이 같은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국과 미국 외교차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결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등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두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독립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우크라이나인 등 수백 명이 모여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라며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고 APTN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레피블리크 광장에서도 약 1,000명이 모여 우크라이나 국기와 함께 2008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조지아 국기를 흔들며 반전을 외쳤습니다. 영국 런던과 미국 워싱턴 DC의 러시아 대사관 앞에도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이 모였고 스페인과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그리스,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유럽 각지, 또 일본과 멕시코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크리스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SNS에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만나 대화하는 사진을 올리며 응원의 뜻을 보냈습니다. 델코소 대사 대리는 어제 SNS를 통해 포노마렌코 신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인들을 향해 포노마렌코 대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해 주세요라고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또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뜻에서 SNS에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 정문 사진도 게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적 주민들은 고국에 남은 가족들 걱정과 함께 또다시 전쟁의 아픔이 되풀이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잠시 후에 취재기자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으로 어제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2.6%, 코스닥이 3.3% 각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오른 데 힘입어 오늘 우리 증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오늘은 오름세로 돌아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어제의 폭락 후유증에서 벗어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 오른 2680선에서 코스닥은 2% 이상 오른 870선에서 오르내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미국 증시가 반등한 영향이 큰데요. 뉴욕 증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에 장중 2% 이상 하락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급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8%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3.34%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리 증시 오름세가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간에 마무리된다고 해도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주식시장 반등만으로 우크라이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위험에 대한 경계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확산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커져 우리 증시가 극심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16만 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00명대로 늘었고 사망자도 1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6만 5,890명입니다. 전날보다 4,000명 넘게 줄었지만 사흘째 17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5배, 2주 전보다는 3.1배, 5주 전보다는 2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이후부터 신규 확진자가 매주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오미크론 유행이 다음 달 정점에 달한 이후 서서히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많은 전문가가 오미크론의 정점은 다음 달 중순이고 신규 확진자 규모는 25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74명 증가한 655명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200명대였는데 위중증 환자가 600명대가 된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40일 만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94명으로 역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7,783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도 하루 사이에 6만여 명이 급증해 6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집중관리군은 92,751명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늘면서 40%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8%로 전날보다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8%포인트 높은 38.7%로 집계됐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백신 미접종자도 가족이 확진됐을 때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동거 가족이 확진될 경우 부여되던 자가격리 의무가 다음 달부터 없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수동감시를 하고 미접종자는 7일 동안 격리를 하는데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커져 스스로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대신 확진자의 동거 가족에겐 3일 이내에 PCR 검사와 7일째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3일간 자택에서 대기하고 이후 기간도 외출을 자제하며 외출 시에는 KF94 이상 마스크 착용과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의 이용 자제 등도 요청했습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달 13일까지 새학기 적응 주간엔 기존의 지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미접종 학생은 등교할 수 없고 3월 14일 이후엔 수동 감시로 전환하면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재택 치료 중이던 소아 확진자들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리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확진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서울시는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상담부터 약 배송까지 지원하는 전문 의료 상담센터 4곳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료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곳에선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이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어제부터 운영이 돼서 시행 초기 단계다 보니 잘 알려지지 않아서 어제 하루 동안 상담 건수는 46건, 이 가운데 9건에 대해서만 약을 처방했습니다. 오늘은 좀 늘었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모두 51건이 접수됐습니다. 네, 의료진은 소아 확진자와 관련된 전화 문의사항에 답변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합니다. 부모도 확진돼 외출이 어려운 경우엔 자치구 직원들이 약을 대신 받아서 퀵 서비스나 택배를 이용해 배송해 줍니다. 다만 외래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에선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 250여 곳이 소아청소년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의료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운영이 끝난 야간에는 상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최근 18살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전체의 20%를 넘기는 등 급증하자 서울시가 아이들을 위한 야간 의료상담 시설을 늘리게 된 겁니다. 어제부터 이곳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외에도 3곳이 더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 병원은 24시간, 서초구 소아전용 의료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에 확진돼 집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경북 예천에서는 재택 치료 중이던 7살 여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나흘 만에 숨졌고 같은 날 수원에서는 생후 4개월 남자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원에선 지난 18일에도 생후 7개월 된 남아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안타까운 사연에 소아청소년 확진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 확진자 전담 병상을 860여 개까지 늘리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20대)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법정 TV 토론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국회는 또 대장동 의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내외 현안을 논의하는 상임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선관위가 주관하는 TV 토론 앞두고 후보들이 토론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저녁 8시부터 120분간 진행되는 정치 분야 TV 토론에 대비해 여야 대선 후보들은 현장 유세를 모두 중단하고 토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남북관계,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요. 다당제를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 개혁안을 어제 발표한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이 같은 화두를 바탕으로 심상정, 안철수, 김 후보와 이른바 민심연대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 측 제안을 진정성이 없는 선거용으로 규정하고 맹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야권 단일화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윤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앞서 21일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공세 수위를 높인 바 있어 오늘까지도 공세적 토론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안보관 격돌도 예상됩니다. 평화가 경제고 밥이라는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며 윤 후보가 안보 불안을 조장한다고 거듭 비판할 것으로 보이고, 강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후보는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강조하며 이 후보와 외교안보 기조에서 불꽃 공방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네, 초박빙의 대선 구도가 이어지면서 여야 양강 후보가 서로를 향한 고립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지요. 네, 이재명 후보 측은 어제 다당제를 보장하는 정치개혁안을 제안하면서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3지대 후보와 연합 전선 구축을 통한 윤석열 후보 고립 전략이란 평가가 나왔는데, 이 후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민주당의 정치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극단적 대결의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정치개혁에 함께 해달라. 통합정부가 힘들면 정책 연대라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떠나게 해서 미안하단 사과 전화를 거는 등 윤 후보를 제외한 모든 세력과 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야권 단일화 논의에 직접 나설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5건 모두에서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1에서 2%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단일화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대선 투표용지 인쇄위를 앞두고 이번 주말 윤 후보가 안 후보와 톱다운 방식의 담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 의증이 최우선이라고 밝혀 실제 구체적인 단일화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여야 대선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2003년 파주 운정지구 개발 비리 사건에서 윤 후보가 친분이 있는 삼부토건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삼부토건 비리를 봐줬다는 증언이 삼부토건 조남욱의 후계자이자 윤 후보와 호영호재하는 사이인 조시현 씨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서결이 형한테 3번이나 걸렸다. 민주당은 또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전시 기획사가 했다는 앤디 워홀 전 전시 이력도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증폭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고속도로 배수구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는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일당에게 2,700가구의 용적률 특혜를 제공했고 의도적으로 대장동 임대아파트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킬시키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1,822억 원을 받고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시민 배당으로 뿌리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야는 또 잠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윤석열 후보 배우자 의혹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서 대책을 논의한다고요? 네, 국회는 잠시 후에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합니다. 외통위에선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민 60여 명의 안전한 철수 대책과 함께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산자위에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교역 문제 등 경제 파장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대선을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8%, 윤석열 후보는 37%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이 후보는 4%포인트 오르고 윤 후보는 4%포인트 내리며 격차는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2%,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4%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하루 만에 80여 곳을 공격하고 수도 키예프 주변으로 진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극심한 혼란과 공포 속에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고 우리 교민들도 폴란드로 속속 대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국경 도시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이승은 특파원. 네, 폴란드 국경 도시 프셰미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불과 하루 만에 수도 키예프 등 여러 도시를 공략하면서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NN은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에서 불과 32km 떨어진 곳까지 진격했다고 보도했고요. 서방 정보당국에서는 키예프가 몇 시간 안에 함락될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키예프와 추호이브 등을 160발 이상의 미사일로 러시아군은 폭격했고 우크라이나 군사기지 80여 곳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에서 헤르손, 벨라루스에서 키예프, 북동부에서 키르키프 이렇게 세 축으로 진격 중입니다. 특히 폭발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체르노빌 원전도 격전 끝에 장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반정부 세력도 8km 전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불가피했다며 돈바스 지역으로 목표가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민 100여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다며 서방 세계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키예프 시내에 병력을 배치하고 러시아군의 진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을 집결시키고는 있지만 파병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국 회원국이 아니라서 들어갈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 당시 피난민들이 들었던 상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we woke up, we heard explosions, we saw the rockets, and it was really scary. And we understand that we must leave now. They saw some kind of explosion, of course. They forgot about every rules, and I guess there was many accidents. Your problem is North Korea, our problem Russia and Belarus. It is the biggest war after Second World War. Unfortunately. 네, 밤사이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필사의 탈출도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급한 마음에 여행용 가방에 이 중요한 짐만 챙겨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걸어서 넘는 이 가족 단위의 그런 피난민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탈출 당시에 심각했던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ickets on this train were sold out 6 hours or 5 hours before the aggression started. I was lucky enough to buy like the last tickets to get here. It's very hard. The situation is such dynamic; it changes every hour. They were asking about the vaccination and the certificate of negative test. So there is immediate tests. Because you heard some sound or sound of bombardment? Yes, I heard the sound of planes. Some like this. I hope that everything will be fine. Just pray for Ukraine and. 국경에서 취재를 하면서 만난 여러 사람들 중에는 전쟁 와중에 노모를 찾아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용기 있는 할머니도 있었고 생업을 그만두고 동포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사례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만난 모두가 한마음으로 평화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So you're going back to your country? Yes, at the moment, yes, because my mother is not well, and I need to visit her. We are feeling bad because it was unexpected, and we all want peace and quiet. We don't want war. I feel terrible. I feel terrified, to be honest. My family is in the East Ukraine, and I can't help them. That's why I quit my staff and I just come here to help some other families. 네, 처음 육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교민들도 만나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시작된 이후에 교민 A씨는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에서 피난길에 올라서 육로로 폴란드 국경을 어젯밤에 처음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싸운 기변을 벌이는 게 힘들었지만은 사태가 심각해져서 피난을 결심한 A씨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에서 살다가 육로로 1000km를 달려서 서부 리비우로 피신했지만 고생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에 리비우를 출발해서 2시간여 만에 폴란드 국경에 도착했지만 넘치는 차량과 인파에 4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한때 포기도 생각했습니다. 산길을 타고 내려왔는데 도로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 국경 검문소까지 꽉 차 있었고 차도 도로에 가득해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사관에서 취한 조치가 극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폴란드 측 메디카 검문소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일 상황을 알아보고서 이제 다시 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또 대사관 측에서 좀 조치하는 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교민 B씨도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로 수도 키예프에서 출발해 20시간 가까이 635km를 달려 폴란드 코르츠바 국경 검문소를 넘었습니다. 현지에 남은 우리 교민 60여 명 가운데 출국 의사를 밝힌 인원은 30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인접한 국경 도시인 푸셰미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앞서 잠시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적 주민들은 고국에 남은 가족들 걱정과 함께 또다시 전쟁의 아픔이 되풀이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인천 한방마을에 있는 고려인 문화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 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자국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네, 이곳 한방마을엔 고려인 동포 7천여 명이 밀집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적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자국의 전쟁 소식을 접하게 된 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It is horrifying. War is never pretty, and it's always a bloody event. So when you hear something like this in 21st century, it is beyond scary. 다리아의 부모님은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살고 있는데요. 계속 전화나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며 부모님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지만 키예프 외곽에선 사이렌이 울리고 폭발음이 들리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리아의 부모님은 조만간 국경을 넘어 대피할 계획인데 당장은 우크라이나 정부 명령에 따라 집안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무력 충돌을 빚었는데요. 당시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대피했던 또 다른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살고 있는데요. 남편이 계속 총을 쏘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며 불안해했습니다. 한방마을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이 모든 이들에게 비극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많아지진 않을지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민은 어려울 때 힘을 합치는 게 한국인과 닮았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한방마을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이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그리고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도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폴란드 국경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까지 피해 상황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일단은 군사기지 83곳이 파괴가 됐고 또 수도 키예프까지 러시아군이 32km 지역까지 이제 접근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함락이랄까요? 아니면 전면전이랄까요? 어느 정도까지 전개가 됐다고 분석하십니까? 사실상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판단되고 현재 상태에서 키예프가 함락됐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키예프가 아직 함락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인 거고 네네. 러시아는 계속해서 키예프를 공략하는 네,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 러시아가 키예프를 공격하는 의도를 두고 그 수도잖아요. 수도기 때문에 현 정부를 함락시키고 새로운 칠러 정부를 들이기 위함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상황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러시아군의 작전 상황을 보면 일종의 키예프를 중심으로 강력한 포위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동시 통합 작전을 러시아군이 수행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모든 군사 기반 시설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또 이를 통해 사실상 키예프의 비무장화, 비군사화, 즉 무장 해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상 러시아에 굴복하고 어떠한 러시아의 평화 협상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때까지 키예프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거센 군사적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지만 예. 그간 수차례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푸틴 대통령의 그간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 또한 기만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키예프 점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 지금 연구원님 화면 옆으로 지금 키예프 현재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키예프 주변 32km 지역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수도 키예프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잠시 후에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러시아군이 진격을 할지 또 어떤 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키예프로 이동하기 전까지 체르노빌 그 원전 쪽을 이미 러시아군이 장악한 것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르노빌 원전을 장악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체르노빌은 지난 1986년에 방사능 사고가 났던 곳이고 예. 또 지리적으로는 벨라루스로부터 키예프에 가는 그런 길축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벨라루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러시아 지상군 그중에 아마 동부 군강군이 이 체르노빌을 점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 지금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데 이거 현장 사이렌입니다. 지금 키예프에서 사이렌이 울릴 정도로 뭔가 좀 경고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르노빌은 이제 키예프로 가는 그런 길목 선상에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군 간의 어떤 우발적 상황에 의해서 이 체르노빌의 손상이 가고 또 이로 인해서 방사능 피폭이 러시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에 확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요 군사 시설을 러시아군이 사전에 점령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공습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북쪽에서 그리고 동쪽에서 남쪽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구체적인 대응 상황이 나와 있습니까? 네, 정확한 현지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내무부가 발표하는 내용과 현재 서방의 언론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떤 형태로든 우크라이나 군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결사 투항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세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러시아는 어찌되었든 키예프를 함락하든지 무장 해제를 시켜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그러한 평화협정을 제안하도록 그런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데 먼저 키예프 포위 전략을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스스로 평화협상을 제안하는 방안 그걸 통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데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군이 끝까지 저항할 경우 그런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서 전면전이 확대되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방안
이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상 시나리오를 좀 짚어주셨는데 키예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시작하기 직전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키예프와도 좀 연관이 있잖아요. 예. 네, 여러 차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와 하나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러시아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반갑지 않은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식 제국주의의 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생각을 공유하는 이러한 러시아의 주류 세력들이 이러한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침공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갖는 어떤 지리적인 전략적인 그 특징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위협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전략적인 공간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그 전쟁 목적에 대해서 탈나치화 그리고 탈군사화를 강조를 했었잖아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좀 짚어주시죠. 그 러시아 역사는 참 지난한 그런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러시아에서는 이것을 대조국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그 구소련 약 12%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약 2,400만 명 정도가 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런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바로 그 대조국 전쟁은 나치즘에 대항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상황을 둘러싸고 이러한 탈나치즘을 외친 것은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소환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러시아의 침공의 명분을 얻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분석이 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인종차별을 가했다는 이런 맥락에서 탈나치화라는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지금 계속 보시는 것처럼 화면으로 그 폭발 화면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분석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코미디언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하기에는 정치력이 조금 부재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지도력과 지도력의 문제, 전략 부재의 문제가 고스란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 자체가 어떤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또 전문 예능인 출신이다 보니까 여전히 어떤 퍼포먼스에 의존하는 이런 행태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르는 배경에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또 그를 둘러싼 집권 세력의 무능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동과 서로 이런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고 또 그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략 부재와 우크라이나의 국론 분열이 오늘의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방의 대응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과 나토는 일단 무력 대응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고 대신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푸틴은 이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의 이 경제 제재는 사실상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 병합을 했을 때 이미 그때부터 미국과 EU 등 약 28개 서방 국가들이 전방위적인 대러 경제 제재를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약 9년 정도 서방은 서방대로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런 제재에 대한 내구성을 이제 확보를 했고 학습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선들은 과연 서방이 이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징벌적 조치로 경제 제재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이렇게 지금 경제 제재 외에 어떤 군사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까 우린 홀로 남겨져 있다, 홀로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을 좀 비교해 보자면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러시아 병력은 지상군, 해공군 그리고 여타 병종들을 포함해서 약 100만 명 정도가 넘어가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25만 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군사력을 무기별로 또 병력별로 한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병력도 거의 뭐 4배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고 나머지 공군, 여타 미사일 이런 무기들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수치상의 어떤 비교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크림 전쟁 당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를 좀 보면 그때도 서방에서는 무력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경제 제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결국에 크림반도를 내주게 됐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는 않으려 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도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보조를 같이 맞추면서 당시 어떤 위기 상황을 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사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당시에 있었던 정책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이고 특히나 작년에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에 어떤 미국 국내적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러시아의 침공을 어떤 시점을 보면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이후입니다. 중국에 대한 어떤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중국도 이 침공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와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을 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고 푸틴 대통령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베이징 올림픽과 연계하면서 수위 조절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중국 측을 배려했다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의 공식적인 이제 반응은 러시아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또 중국이 안고 있는 또 미국이 안고 있는 이런 대만 문제에 대한 어떤 그간의 인식의 틀을 깰 수도 있는 그런 잘못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북중러 그리고 한미 이런 구도로 나뉘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3차 대전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북중로의 연대는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북중로, 한미일 이런 대결 구도를 얘기해왔지만 사실상 북중로 연대라는 것이 모호한 수준에서 이렇게 멈춰 있었는데 최근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의존 이런 수준들이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태 지켜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런 의문일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 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단행한 이후에 우리 정부는 테러 제재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것은 결국 한미 동맹의 긴밀한 정책 공조의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한러 관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우리 기업 200여 개가 넘는 그런 기업들이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테러 제재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신속하고 기민한 이런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기민한 대응을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사태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밤 수원시 장안동의 한 도로. 술에 취한 남성이 마스크를 벗은 채 택시 안으로 들어오려 시도합니다. 이를 본 택시 기사가 남성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자 마스크 쓰고 타세요. 이후 끊임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누가 먼저 욕을 하는 내리세요. 한참 이어지는 욕설에 차량 밖으로 택시 기사가 따라 내리자 기사를 차도 쪽으로 휙 밀치더니 마스크를 잡아 뜯어 길 위에 던져버립니다. 그러고도 분이 덜 풀렸는지 여러 차례 손찌검이 이어집니다. 폭행이 있었던 택시 승강장 옆 도로는 늦은 시간까지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자칫 2차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택시기사 몸에는 여전히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인데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한 이유를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도 당했지만 다른 사람도 당할 수도 있다. 많이 당하니까 이거는 경각심을 느껴야 되겠다. 전염이 됐을 경우에 하루에 태우는 손님이 최소 20명이에요. 현재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써달라는 말에 택시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년 배우가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 기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됐습니다. 야, 네가 말을 좋게 하고. 지난해 5월 경기 오산시에서는 한 남성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택시에서의 폭력은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만큼 처벌도 더 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택시 기사들은 처한 상황이 가장 약한 그런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적인 것도 있고 있지만 택시라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마스크까지 착용하지 않았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0만 원의 과태료도 함께 물게 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어제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17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 중순쯤 정점을 찍을 걸로 예상하면서 25만 명 확진을 예고했는데요. 오늘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확진자 전날보다 4천 명 줄긴 했는데 여전히 4일째 17만 명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5만 명 정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교수님 보시기에도 아직 정점으로 가긴 멀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PCR이라고 하는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확진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검사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지만 PCR 검사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양성인 분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현재도 이미 30만 명 이상이 새롭게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진 않고요. 예.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PCR 검사가 하루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85만 건 정도 됩니다. 양성 확정률을 약 20%로 보면은 예. 하루에 17만 건 정도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따라서 전문가분들이 약 12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PCR 검사의 건수와 양성 확정률에 대한 그런 대입한 공식에 따라 나오는데요. 25만 명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약 30%의 양 10명이 PCR 검사하면 3명이 나오는 것이 앞으로 3주에서 4주 동안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평가니까요. 네. 실제로 주변에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 발병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우리가 모르게 걸리고 넘어갔을 것이다 하는데 근데 확진자가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지금도 의료진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다입니다. 중증 환자를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통계에 오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중증 환자분들이 200명대, 300명대였는데 지금 이제 600명대에 가깝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전날, 오늘 사망 숫자가 100명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100분에 가까운 안타까운 생명이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사망을 했는데
올라가고 있다. 그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는 결국 아무리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숫자의 양성 판정자가 늘어나고 양성 판정자 중에 진짜 환자들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의료진의 부담이 되고 일반 병동에까지도 이 오미크론 변이들 환자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마 의료진, 환자, 그다음 환자분 보호자분들의 일괄적인 서로의 약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현장에서 혼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병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정형외과 병동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을 예전에는 동일 집단 격리에서 다 모았었는데 예. 요거를 빼서 옮겨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분을 다른 일반 병동에 옮겨야 될까요? 아직 이런 약속이 안 돼 있거든요. 예. 현재라고 하면은 오미크론 일반 병동에서 치료가 가능한 것이 사실이고 한 대학병원에서 일부 그렇게 진행하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보호자분하고 환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 사람 확진자가 왔는데 나 병실에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1, 2주 안에 일반 병실에서도 혼란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럼 다른 교수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례를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 일원 한 명이 다시 PCR 검사를 받으려면 키트에서 2줄이 나와야 되는데 이 2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나는 걸린 것 같다. 간다고 한들 PCR 검사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키트 2줄짜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간의 존엄성인 이 생명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의 장사치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천벌 받을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아주 가능성은 낮지만 예. 이걸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경종을 울리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예전에 소포 등에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서 감염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 2줄짜리가 진짜 환자에서 나온 거라면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겠지만 이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이 방송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찝찝해서라도 예. 불안해서라도 못 살 것 같은데 예. 그런 용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용기로 방역을 잘 지키고 예. 거기에 맞춰서 코로나 검사를 적절하게 설명받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판매하시는 분들은 빨리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안내해 드려야 될 사항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자가진단 키트라는 건 온라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판매 글이 올라온다고 하면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또 삭제 조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 진단이 나온 키트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사실 일반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PCR까지 받을 필요 없이 자가 진단이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도 확진을 판정받을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방법 자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대규모 유행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신속 항원 검사를 확정 판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제 조건은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전문 클리닉에서 의료진이 시행하는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온 경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가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양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게 양성이다 아니다라는 걸 넘어서 만약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분들을 선별진료소나 또는 고위험군 같은 경우 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했더니 위양성, 즉 실제로는 아닌데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왔던 분이면 그분으로 인해서 실제로 가야 되는 분이 못 들어가거나 또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한정된 약물 치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짜 양성 받은 분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 먹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PCR의 역량을 좀 올리거나 취약 검사라고 해서 무증상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중에서 음성인데 필요한 분들을 모아서 취약 검사 10분이나 20분을 모아서 하는 걸로 역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 좋지 지금보다 더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의 양성을 확진으로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위양성, 가짜 양성이 나올 가능성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신속 PCR 검사라는 것도 위양성률이 5에서 10% 가깝고요. 그러니까 자가 검사 중에서 의료진이 시행하는 신속 항원 검사의 위양성률도
5에서 많게는 2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성이 나온 분을 다시 PCR로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예, 지금 현재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폭증하면서 특히나 아이들이 감염되는 경우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진단 키트를 코 안으로 넣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떤 타액으로 하는 검사 혹은 가글로 하는 검사 이런 대안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사실 새로운 진단 방법이 나오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한 여성 벤처 그 의생명과학 회사에서 피 한 방울로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다. 근데 결국 사기로 밝혀져서 그분이 지금 소송 중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의학 기술 중에 진단에 관련된 부분은 전 세계적인 약속이 필요하거든요. PCR 등 몇 번 이상 증폭했을 때 얼마 이상이 나왔을 때 양성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이전부터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나온 거고요. 인체 실험에 적용되는 대상 실험에 통과를 해서 대한민국 식약부뿐만 아니라 많이 통과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일부 교육청 등에서는 가글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문가들이 요청을 하고 그 마음을 알겠으나 그런 것들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신속항원 검사가 주는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워낙 늘다 보니까 재택 치료받는 환자들도 65만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그 대면 치료를 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되겠습니까? 대면 치료로 간다는 건 전제 조건은 계절성 독감과 같고 그걸로 인한 의료진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 또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예를 몇 번 드렸거든요. 저 병원은 코로나 환자가 집에서 나와서 가서 대면하는 병원이라고 소문이 나면 그 병원에 저는 혈압약탈을 안 갈 겁니다. 사실 저는 의료진이니까 마스크만 잘 쓰면 상관없다는 걸 알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걸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전에 우리가 2009년, 2010년 H1N1 신종플루 때만 해도 신종플루가 걸렸던 특정 병원에 의료진이 있다 그러면 몇 달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면 진료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익명성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뭐 이 병원인데 이 병원인지 알리지 않는 게 아니라 특정한 병원은 전체가 다 그 병원을 활용할 수 있대 그 병원이 앞으로 몇 달간은 환자분이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환자분이 오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부분이 전제됐을 때 대면 치료에 되는 것이 활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또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정부 대책들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부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지만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전망인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낮 기온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7.2도까지 올랐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은 건데요. 다만 추위 대신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이 같은 날씨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지만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경기와 강원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할 텐데요.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포근한 날씨 속에 중서부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또 일부 남부지방에서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상권으로 올라서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서울 3도, 청주 2도, 대전 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2도, 광주 14도, 대구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과 다음 주에도 맑은 날씨 속에 예년보다 포근하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중부와 전남, 영남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주말까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대형 산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우리 안보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대선 후보들 두 번째 법정 TV 토론에서 정치, 외교, 안보를 주제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각종 의혹 제기로 대선 전국은 더욱 혼탁하기만 한데요. 잠시 뒤 현역 의원 두 분과 함께 주요 현안들 하나씩 짚어봅니다. 더 뉴스 2부로 돌아옵니다.